안녕하세요.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고 믿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인생의 진짜 가치는 결국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저희 부모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말씀이기도 했고, 저 역시 살아오며 누군가의 선한 마음에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마음을 굳게 쓰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결국 외면받고 마는 것이라는 사실도 직접 겪으면서 배웠는데요. 그렇게 제가 살아오며 겪었던 일들에 대해 잠시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성인군자 소리를 자자하게 듣던 분이었어요. 아유, 할머니, 비 오는데 아직까지 장사하세요? 형선아, 여기 할머니 우산 좀 씌워드려 봐라. 할머니, 이거 다 저한테 파세요. 이걸 다요? 너무 많은데. 저희 네 식구 다 나무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안 그래도 나물 사러 나온 길이었는데 멀리 안 나가도 되고 잘 됐죠 뭐. 좌판 접는 거 도와드리고 저희 우산도 하나 드릴 테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 아빤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곤 했을 정도로요. 형선이네 아버지 덕에 시장 근처 좌판 할머니들 아줌마들이 비 오는 날 절대 허탕친 일 없겠어. 전 나중에 안 일인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 아빠의 작은 후원을 받으며 다녔던 어려운 친구들도 두어 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들 아빤 어딜 가나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야. 엄만 저 오빠에게 이런 식으로 자주 투덜대셨습니다. 우리도 여유롭진 않은 살림에 누굴 그렇게 도와주냐면서요. 하지만 전 엄마도 정말 선한 분인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만 아빠의 선행을 입으로만 불평불만하셨을 뿐 정작 한 번도 못하게 막은 적은 없으셨거든요. 오히려 도우면 도우셨죠. 오빠 전 어릴 적엔 그런 부모님에게 불만을 품었습니다. 우리 입에 들어갈 통닭이나 한 마리 더 사주시지. 왜 맨날 부모님은 남들한테 그렇게 베푸나 싶었거든요. 어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10살 때쯤인가 아빠는 우릴 조용히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우린 그래도 적당히 먹고 살만 하잖니. 아빠가 어렸을 때 말이다. 지금보다 세상 살기가 훨씬 팍팍했어. 그런데 너희들 할머니가 예전에 많이 편찮으셨을 때 마을 어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 비싼 병원비를 빌려주셨단다. 그리고 너희들 할머니가 투병하는 내내 어른들은 돌아가면서 아빠랑 고모들 끼니를 챙겨주셨고 자신들도 쌀 한 톨이 아까운 시대였는데 말이야. 게다가 그런 형편의 아빠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이름 모를 한 유지분의 후원 덕분이었단다. 정말요? 엄청 고마우셨겠다. 암, 역시 우리 민석이 형선이 착하구나. 사람들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할 줄도 알고. 아빤 우리 민석이 형선인 아빠처럼 힘들게 자라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리고 그게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안다면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나눠줘야 하는 거란다. 그럼 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려운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겠어? 어렸을 때라 선한 영향력이니 하는 생각까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아빠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할 것 같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오빠도 저도 부모님의 선행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나눔에 대한 아름다움을 깨달으며 자랐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오빠 저 모두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오빠가 참하고 다정한 새언니와 결혼한 지 2년 뒤 저도 30대 중반의 나이로 1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을 했고요. 남편은 제가 일하던 회사에 경력직으로 이직했던 직장 동료였는데요. 책임감 있고 성실한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에겐 4살, 6살 연하의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어요. 남편 삼남매는 참 보기 좋은 우애 깊은 형제 사이였죠. 특히 남편은 같은 남자 형제인 시동생과 정말 우애가 두터웠어요.
동진인 우리 부모님이랑 내 자랑거리야. 어렸을 때부터 수재 소리도 많이 듣고 자랐어. 시동생은 명문대를 나온 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 똑똑하고 눈빛도 맑은 사람이었고 제게도 우리 형수님이 최고다며 정말 잘해주곤 했었죠. 제가 머리만 형제들 사이에서 좀 좋았던 거지 인품은 형하고 막내만 못하죠. 근데 형수님을 처음 뵀을 때 딱 느낌이 왔다니까요. 아, 이분은 우리 형의 천생 배필이다 하고요. 형처럼 너무 선하고 좋은 분 같았거든요. 근데 새언니, 큰일이에요. 우리 작은 오빠 새언니 보고 너무 눈이 높아져서 결혼 못하는 거 아닐까요? 어머, 아가씨, 아이, 그거 우리끼리 있을 때나 농담으로 하는 거지. 절대 밖에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제가 뭐라도 되는 사람인 줄 오해할 거란 말이에요. 진심인데? 새언니처럼 좋은 사람이 어딨어요. 착하지, 오빠랑 저희 부모님한테 잘해주지, 싹싹하고 상냥하지. 그 정도면 우리 큰오빠가 완전 복권 당첨이라도 된 거랑 똑같죠. 신우인 직장 때문에 타 지방에 나가 살고 있었는데요. 가끔 시댁에서 만날 때마다 제게 정말 잘해주었어요. 시동생도 시누이도 평범하게 그지없던 절 멋진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하도 추켜 세워주니 가끔은 제가 민망하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이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었죠. 이렇게 착한 삼남매를 키워주신 시부모님도 당연히 정말 좋은 분들이었고요. 시아버진 굉장히 온화하고 상냥한 분이었어요. 남편이 말하길 시아버지가 언성을 높이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진 야단치실 때도 점잖게 조목조목 타이르는 편이셨어. 오히려 우리가 좀 무서워했던 분은 어머니였지. 우리 어머니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지만 잘못한 것도 확실하게 꼬집고 엄하게 꾸짖는 분이시거든. 그래? 난 어머님이 맨날 잘해주시는 모습만 봐서 상상이 잘 안 되네. 그거야. 아, 당신이 워낙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알지? 우리 어머니 당신 엄청 좋아하시는 거. 그래도 한 번 잘못하면 정말 우리 눈물을 쏙 빼놓으셨다니까? 시아버지보단 시어머니께서 더 엄격해 보이는 모습을 보긴 했었는데요. 어차피 제가 뭘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을 했으면 혼나는 게 마땅한 일이니 딱히 전 시어머니가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좀 겪어보니 친정엄마랑 성격이 비슷하신 것도 같아 나중엔 더 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래서 전 정말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어요. 친정 식구들과 아주 잘 지냈던 남편이 가끔은 장난삼아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하소연할 정도로 말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도 이 집 사위 말고 아들로 삼아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아니라 가끔은 집사람이 진짜 자식인 것처럼 저보다 집사람을 더 예뻐하신단 말이에요. 아, 그랬어? 아유, 알겠어. 오늘부터 자넨 우리 사이가 아니고 아들일세. 자신들의 딸을 자식처럼 예뻐해 준다는데 친정 부모님의 눈에 남편이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그렇게 양과 화목하게 지내며 저와 남편은 아들을 둘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며 생긴 문제는 제가 재취업이 쉽게 되지 않았다는 거였죠. 저는 대체 인력 문제로 회사에서 휴직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낳으며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외벌이로 2살 터울의 아들을 낳고 살고 있었는데 생활이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남편 벌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뒤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들 아이들이 클수록 제대로 된 직장이 필요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너희 요즘 사는 건 괜찮어? 외벌이로 애 둘이나 키우기 어렵지 않아? 괜찮아요. 잘 쪼개서 아끼면 문제 없어요. 양가 부모님은 우릴 걱정하셨지만 네 분 앞에선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가 모두 노후 자금을 빼면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어 하실 분들이라는 걸 잘 알았기에 더 괜찮은 척을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제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회사 퇴직하고 같이 고깃집 차려보는 거 어때? 나 아는 형님도 지금 회사 그만두고 고깃집을 크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벌이가 괜찮대.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고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고깃집? 그런데 갑자기 퇴사라니. 왜 회사가 더 많이 어려워졌어? 저도 원래 몸담고 있었던 남편의 회사 사정이 점점 기울어가고 있던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어, 이대로 가다간 슬슬 월급도 밀릴 것 같은 분위기야. 그래서 다들 대표님한테 사업 확장은 힘들 것 같다고 우려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된 거지 뭐.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퇴직금이라도 건져서 퇴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뒤 우린 여러 시장 조사를 해본 끝에 함께 고깃집을 운영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남편의 퇴직금에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끌어모아 크게 고깃집을 차렸죠. 다행히도 처음엔 개업발인지 장사가 정말 잘 됐었어요. 이야, 형수님, 손님이 바글바글한데요? 이러다 건물 하나 뚝딱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건물은 고사하고 신축 아파트라도 번듯하게 한 채 마련할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그래도 이제 애들이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어 하는 건 웬만하면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몸이야 힘들었지만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돈을 보니 정말 일할 맛이 나더라고요. 이대로만 가면 우리 애들만은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인생은 그리 순탄하게만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개업발이 떨어진 건지 가게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게를 차린 지 3년 뒤 어느 날 너무 크나큰 불행이 제 인생을 덮쳐버렸어요. 형선아, 아무래도 니들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네? 아니, 아빠가 왜요? 아침에 등산 간다고 나갔던 양반이 여태 소식이 없어. 전화도 안 받고 우선 네 오빠가 신고는 해놨는데 혹시 무슨 큰일 생긴 건 아니겠지? 친정아빤 등산이 취미셨습니다. 그날도 아빤 혼자 등산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서셨대요. 그런데 밤까지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엄만 혼비백산한 채 제게 전화를 거셨죠. 그리고 그런 아빤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되어 가족의 곁에 돌아오셨어요. 아마 저희 아빤 혼자 등산을 하시다 뇌출혈이 오신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아빠는 쓰러지며 길이 아닌 바로 옆에 가파른 풀숲으로 굴러 떨어지신 것 같다고 해요. 그런 아빠를 밤이 지나 구조대가 발견할 때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조금만 빨리 발견했으면 사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억장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하늘도 정말 무심하시지. 평생 그렇게 선하게 산 양반을 어떻게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니?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 거야 그래. 엄만 하늘을 원망하며 장례 치르는 내내 한탄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아빠의 장례식장은 조문을 와주신 감사한 분들로 북적였죠. 너무 슬픈 와중에도 아빠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온정을 베풀고 사신 분인지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불행은 꼭 한 번에 몰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행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요. 갑자기 마스크 시국이 터진 겁니다. 가뜩이나 줄어가고 있던 저희 가게 매출은 그런 재난까지 터지게 되자 정말 뚝 끊겨버리더라고요. 우리 이제 어떡하지? 당장 둘째도 내년에 학교 가야 되는데. 괜찮아, 여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아. 세상에 뭔들 우리가 돈 벌 자리 하나 없을까? 우리 아직 두 손 두 발 다 멀쩡하잖아. 아직 젊은 나이고 뭐든 해서 빚도 다 갚고 다시 시작하면 돼. 결국 가게는 1년을 채 못 버티고 망해버렸어요.
남은 건 빚뿐이었고 당장 주저앉아 펑펑 울고 싶었죠. 그래도 저와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 애들을 보면 마냥 좌절해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친정엄마 그리고 시동생은 우릴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역시나 우린 조용히 거절했어요. 양가의 노후 자금 또한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손을 벌릴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결혼하지 못했던 시동생이 당시 만나는 여자가 있는 걸 알고 있었기에 형 내외로서 동생의 결혼 자금에 손을 대고 싶지도 않았고요. 친정 오빠는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고 또 엄마까지 모시고 있는 상황이라 우릴 도와줄 수 없어 미안해했죠. 마지막으로 시누이 또한 시동생보다 먼저 결혼한 후 빠듯하게 살고 있었기에 괜히 우리에게 미안해하더라고요. 빚이야 있다지만 둘이 다시 직장만 구해 맞벌이를 하면 여짜저짜 갚아나갈 수 있는 금액이었기에 우린 우리 힘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둘 다 취업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우리 둘 다 40대 중반을 넘긴 나이였고 시국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찾으려니 어떻게든 또 일자리가 생기더군요.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급한 대로 공사 현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저 또한 한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됐죠. 청소부로 일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당장 제가 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빚을 갚으려면 뭐라도 해야 했어요. 게다가 생각보다 좋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기에 저는 만족하며 열심히 청소를 하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형선 씨. 오늘도 수고가 많으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실장님. 근데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오늘따라 더 좋아 보이세요. 사실 저희 남편이 어제 승진 소식을 들었거든요. 다행히 병원 사람들 모두 좋은 분들이라 전 매일을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었답니다. 남편도 생각보다 현장직 일이 잘 맞았던 건지 쭉 그 일을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었죠. 그렇게 우린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빚을 갚으며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한편 저와 남편이 망한 뒤 새 출발을 하게 된 이듬해 시동생은 43세 나이로 부장을 달았습니다. 축하해요, 도련님. 대기업 부장이라니 너무 멋진데요? 감사해요, 형수님. 그리고 저 사실 축하받을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 이제 부장도 달았겠다. 결혼하려고요. 그리고 시동생은 부장을 달자마자 전에 만나고 있었던 그 여자와 곧장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동생도 노총각이라고 불릴 나이였고 동서의 나이도 41로 결혼 정년기가 좀 지났기에 두 사람 모두 결혼을 좀 서둘렀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드디어 노총각 아들 녀석을 탈출시켰다며 경사라고 말씀하셨고요. 난 의사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똑똑하지, 사명감 있지, 사람들 생명 살려주지. 정말 숭고한 직업이잖아. 동서는 페이 닥터로 일하고 있던 의사였습니다. 서로 능력 있는 사람끼리 잘 만났던 거죠. 동선 처음 결혼했을 땐 그냥 무난하고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결혼 초에 저와 남편의 직업을 묻더니 표정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형님하고 아주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전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재수 씨. 아, 난 병원에서 청소하고 있어. 원래 우리 둘이 같이 고깃집을 했었는데 시국 때문에 크게 망했었거든. 병원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라 직장 환경이 정말 좋아. 네? 막노동에 청소부요? 헐, 제 남편은 대기업 부장인데 가족 중에 그런 직업 가진 사람들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색해지더군요. 딱 듣기에도 동서가 저와 남편을 무시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말을 생각 없이 하나 싶긴 했는데 전 우선 대충 굳어버린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직업이라니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이 좀 그렇다. 모든 직업은 다 똑같이 세상에 필요한 직업인데
우리 나름대로 돈도 적당히 벌고 만족하고 있어. 뭐, 물론 의사만큼 사명감을 가지고까지 일하고 있진 않지만 말이야. 에이, 아이, 어떻게 직업이 다 똑같아요. 그래도 급이라는 게 있는데. 동서, 내가 방금 좋게 웃으면서 말했잖아. 근데 사람 면전에 대고 급이라니. 말은 좀 가려서 할 줄 알아야지. 하지만 더 무례해진 동서의 말에 저도 정색을 하고 단호하게 대꾸했어요. 이런 걸 그냥 웃어 넘겨줬다간 다음엔 더 큰 무례를 저지를 테니 아닌 건 또 아니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자 동서의 표정이 새초롬해졌는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시동생과 시어머니까지 화를 내자 동선 거의 심통이 난 표정이 되더라고요. 당신 지금 우리 형이랑 형수님한테 무슨 무례야? 빨리 사과 안 드려? 죄송해요, 형수님. 미안해, 형. 얘 새아가 나도 예전에 청소일 한 적이 있는데 그럼 나도 급이 떨어지는 사람이냐?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가방끈 길고 대단한 직업 가진 거 여기 모르는 사람 없어. 근데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버느냐,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가 아니야. 됨됨이가 먼저 돼야지. 어디 사람한테 그깟 직업으로 급을 따지길. 그게 얼마나 무식해 보이는 일인 줄 알아? 나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야. 또 그런 무례한 말 뱉었다간 나한테 너 크게 혼날 줄 알아. 네, 죄송해요, 형님, 아주버님. 전 그냥 별 뜻 없이 했던 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말했던 엄격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쩌렁쩌렁하게 울리던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는데 괜히 저까지 혼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제야 동선 저와 남편에게 사과하긴 했지만 심통난 표정을 보니 별로 진심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후 시부모님도 저와 남편도 동서에게 차마 호감을 가질 순 없게 됐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가족들은 모두 티내지 않고 동서와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어요. 어쨌든 이제 막 시동생과 결혼한 사람이고 친해지면 단점이 아닌 장점도 많이 보이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 뒤로도 동선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동서, 그냥 앉아있기 뻘쭘하지? 여기 와서 이것 좀 다듬어. 내가 준비는 다 해놨어. 다 같이 일하면 더 빨리 끝나고 좋잖아. 처음엔 가족들 모두 안 그래도 낯설고 어색한 동설 위에 일부러 뭘 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모두 분주해 보이면 괜히 뭐라도 도와야 할 것 같은 게 사람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동서는 시댁에 올 때마다 심지어 명절에도 손도 까딱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도 분주히 움직이시는 마당에 앉아서 손톱만 들여다보고 있는 동서에게 좋게 일을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뚱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 명절에도 손 하나 까딱 해본 적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귀한 외동딸이라고 아무것도 안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저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뭐라고? 아니, 동서가 손님도 아니고 이건 가족 행사인데 하기 싫다고 그냥 그러고 있겠다고? 다 차려주는 밥상 얻어먹기만 하고? 그럼 하기 싫어도 꾹 참고 일하고 있는 다른 가족들은 뭐가 돼? 잘 모르면 알려줄 테니까 얼른 와. 싫은데. 기가 막혀서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렇게 일하기 싫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시어머니도 기가 막혀하며 또 한마디 하려고 다가오셨죠. 이해. 어떻게 사람이 좋은 것만 하고 사니? 그동안 내가 시자짓 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꾹 참고 가만히 있었더만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인데 협동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큰애는 뭐 귀한 딸 아니라서 여기서 일손 돕고 있겠니? 어지간한 준비 이미 나랑 네 시애비가 다 해놨으니까 나머지만 좀 같이 하자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넌 거기 엉덩이 붙이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 할 줄 모르면 배우면 되지. 너 똑똑하다며? 아니야? 시어머니의 부르릉에 동서는 또 똥 씹은 표정이 되어 주방으로 다가오더군요.
그렇게 하는 수 없이 돕긴 돕는데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며 깨작깨작거리더라고요. 시동생은 동서에게 적당히 좀 하라며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죠. 당연히 가족들 모두 동서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었죠. 그 착한 시동생이 어쩌다 이런 여자를 골라 결혼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결혼한 지 1년쯤 지났던 어느 날, 시동생이 웬일로 술에 취해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깜짝 놀라 우선 물을 한 잔 떠다 주니 시동생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곤 돌연 하소연을 시작하더군요. 형, 나 진짜 결혼 잘못한 것 같아. 형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두 사람 다 저랑 집사람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더 엉망이에요. 들어보니 정말 시동생이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동성 결혼한 후 단 한 번도 집에서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는 등 집안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해요. 심지어 시동생의 장인 장모조차 귀하게 키운 자신들의 외동딸을 고생시키지 말고 시동생 혼자 수고 좀 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밥 해주는 거? 맞벌인데 그런 거 애초에 바란 적도 없어요. 그냥 서로 힘드니까 사이좋게 나눠 사길 바랬는데 이럴 바엔 제가 왜 결혼을 했나 싶어요. 결혼 전엔 밖에서만 만났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좀 귀하게 자란 줄로만 알았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다니까요. 성격도 순수한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까 이기적이고 무리하기 짝이 없고 왜 결혼 전에 이런 걸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제가 너무 일만 하고 살았나 봐요. 여자 보는 눈이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동선 청소기 한 번을 자기 손으로 안 돌리고 옷도 아무데나 막 벗어둔다고 하더군요. 시동생은 이젠 질려버려서 자신도 자포자기해서 밥도 다 사먹고 집안일도 손에서 놨다고 말했죠. 그렇다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갈라선다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설득도 노력도 다 해봤는데 집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타임머신이라도 있다면 제발 시간을 돌리고 싶네요. 죄송해요, 형수님. 혼자 끌어안고 참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술에 너무 취했나 봐요. 오직 힘들었으면 술을 마시고 저희 집까지 찾아왔겠습니까? 시동생이 하도 서글프게 흐느끼길래 우린 조언도 제대로 못 해주고 시동생을 달래기 바빴어요. 그렇게 실컷 울분을 토한 시동생은 늦은 밤에 찾아와 미안하다며 잡을 새도 없이 돌아가 버렸고요. 우리가 도와줄 일 없냐고 하니 자기 일이니 자기가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는 말을 하면서요. 제가 벌인 일이니까 어떻게든 잘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형수님. 그리고 형 미안했어. 그런데 시동생이 몰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 집엔 손주들을 보러 시부모님이 놀러와 계셨다는 사실을요. 두 분은 일찍 방에서 잠을 청하셨는데 난데없이 들이닥쳤다가 하소연만 하고 돌아간 시동생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시부모님이 와 계신다는 말을 할 새도 없이 시동생이 울기만 하다 돌아가 버려 미처 말을 못했던 거죠. 시댁에 와서도 그렇게 철딱선이 없게 구내니 집에선 얼마나 더 할까 우리 하긴 했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아휴, 속상해서 정말. 그래도 다 자업자득 아니냐. 자기가 새아가 걔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결혼한 거니까. 그럼 나라도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야 했는데 나도 뭐에 홀렸었나 보다. 시아버지는 엄청 속상해하셨고 시어머니는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다 큰 아들 부부 일에 부모가 끼어들어 왈가왈부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며 동서에게 전화라거나 하진 않으셨지만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제 일상에 깜짝 놀랄 일이 생기더군요. 어? 동서? 어머, 형님. 형님이 일하신다는 병원이 여기였어요? 어, 근데 동서는 왜 여길... 아, 저 이직했어요. 오늘부터 저 여기로 출근해요. 근데 세상 정말 좁네요.
여기서 형님을 다 마주치고 바로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 동서와 딱 마주쳤던 겁니다. 동서에 대한 감정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일터에서 만나니 신기하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놀란 동선 우선 반갑다는 듯 인사를 하긴 했는데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이런 데서 뵈니까 신기하긴 한데요. 앞으로 사람들이 있을 땐 저 아는 척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괜히 사람들이 우리가 가족인 걸 알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둘이 있을 땐 괜찮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과거 청소부라는 제 직업을 무시했던 사람이었으니, 아, 내가 창피하구나 싶었던 거죠. 괜히 거기다 대고 불쾌하네 뭐네 하는 것도 번거로워. 전 떨떠름한 표정으로 대충 넘어갔어요. 그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동서를 만났다고 말해주니 남편도 인상을 구기며 투덜대더군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여자야. 아무리 재수씨라고 해도 정말 재수똥이라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마. 그 뒤로 동서도 저도 사람들이 있을 때면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없을 땐 저도 저지만 동서도 먼저 고개라도 까딱하며 제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윗사람으로서 그걸 무시하는 것도 유치한 것 같아 저도 동서와 둘이 있을 때만 인사 정도는 하곤 했고요. 그런데 동서가 이직한 지 일주일 뒤에 어느 날 저는 정말 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됐어요. 그날도 전 동서와 딱 마주쳤는데요. 주위에 아무도 없길래 먼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서, 힘들지? 오늘도 고생이 많아. 아, 진짜. 청소부 주제에 창피하게 누구더러 동서래요? 왜 아는 척이냐고요? 그런데 동선 갑자기 제게 막 신경질을 내지 않겠어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아니, 먼저 나한테 와서 인사할 땐 또 언제고, 왜 갑자기 성질이야? 생각해보니까 청소부인 형님이랑 일터에서 아는 체 하는 자체가 창피한 일인 것 같아서 그래요. 앞으로 사람들 없을 때도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아니면 선생님하고 꼬박꼬박 존칭하고 고개 숙여서 인사하던가요. 진짜 사람이 웃어주니까 별게다 맘먹으려고 드네. 뭐? 맘먹어? 야, 백진이,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머님 말씀대로 직업이 의사면 뭐해? 사람 인성이 먼저 돼야지. 그럼 손이 동생 내가 너랑 맘먹지 상전처럼 떠받들어 주리? 진짜 창피한 건 청소부인 내가 아니라 직업으로 사람 금나누고 주제주제거리는 네 인성이야. 청소부 주제 누구한테 훈계질이에요? 아우 비켜요. 같이 말 섞고 있는 것도 누가 볼까봐 창피하니까.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이게 좋게 좋게 대해줬더니 아주 기어오르더군요.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고 정말 스팀이 확 올랐죠. 그쪽에서 먼저 선을 넘길래 저도 언성을 높였는데 동선 그런 절 밀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형선아, 너 괜찮니? 이봐요, 백 선생.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어? 병원장님? 그 사람은 바로 병원장님이었습니다. 병원장님은 우리의 대화를 다 들으신 건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다가오시더군요. 동선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도 제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던 병원장님에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죠. 그리고 병원장님이 저와의 관계를 밝히자 동서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장님, 저희 형님이랑 아는 사이세요? 예, 압니다. 백 선생이 우리 형선이랑 동서지간이라는 건 방금 알았지만요. 백 선생, 당신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청소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여기로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본데 난 의사랍시고 다른 사람한테 갑질하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뽑았네요. 그리고 우리 형선인 나한텐 딸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형선이한테 감히 이런 짓을 해요? 네, 네? 딸 같은 존재요? 맞습니다. 병원자님은 제게 마치 작은 아빠 같은 분이셨어요.
사실 제가 그 병원에서 일하게 된 것도 다 병원장님이 아저씨가 제게 일자리를 추천해 주셨기 때문이었죠. 병원장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아저씨라고 부르던 아빠의 중마고우셨거든요. 두 분은 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학창 시절 친구셨어요. 두 분은 결혼식 때 서로 사회를 봐주기도 하고 결혼 후에도 가족끼리 다 같이 만나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나셨죠. 그 덕분에 저도 아저씨와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랐었던 거고요. 아저씨는 술이 얼큰하게 취하시면 아빠가 자신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 항상 말해주곤 하셨습니다. 형선아, 네 아빠 말이야. 이 아저씨의 은인이야, 은인. 아저씨네 집은 너희 아빠 집보다도 더 어려웠었거든. 부모님도 다 일찍 돌아가시고 난 우리 할머니 손에 컸어. 나도 너희 아빠처럼 마을 어른들의 도움도 참 많이 받은 덕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었지.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내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시면서 이 아저씨가 고아가 됐었거든. 근데 네 아빠가 나한테 매일같이 도시락을 나눠줬었다. 아빤 자신도 도시락을 겨우 싸우는 처지였으면서도 그 적은 밥을 항상 아저씨에게 나눠주셨다고 해요. 또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아빠와 달리 아저씨는 공부를 정말 잘해서 의대에 진학했는데 아저씨는 딱 의대 첫 등록금은 감사 한 분께 후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빤 바로 취업해 사회로 나오셨고요. 그때 아빤 공부하랴 학비 벌려 너무 힘들었던 아저씨에게 학비도 몇 번이나 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난했던 녀석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냐. 근데도 네 아빠 나한테 꼭 훌륭한 의사 되라면서 돈을 빌려줬었어. 너같이 훌륭한 의사가 많아져야 아픈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살아날 것 아니냐 하고 말이야. 정작 그런 놈이 자긴 식비 아낀다고 물만 마시면서 일했다는 걸 알았을 땐 내 너무 미안해서 피눈물이 났지. 어디 그뿐이냐? 내가 전공의 생활한다고 잠도 못 자고 거지꼴로 생활할 땐 직접 병원까지 와서 도시락까지 사다 주던 천사였어. 네 아빠가. 아유 얌마. 술 그만 마셔. 술만 마시면 그 얘기야. 나중에 너 내가 빌려준 학비 다 갚았잖아. 그리고 뭐 나만 의리 챙겼냐? 너도 나한테 잘했어. 친구끼리 그거면 됐지. 은희는. 모르는 소리 마라. 돈 있을 때야 1,000만 원도 쉽게 빌려준다지만 없을 때 나눠주는 건 정말 아무나 못하는 일이야. 친구야, 난 내 인생에 너 하나 얻은 것만으로도 더는 바랄 게 없다. 내가 비록 딸은 없지만 나중에 우리 아들 녀석은 꼭 형선이랑 결혼시킬 거야. 그런 두 분의 우정이 정말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저씨는 아저씨 아들이 대학 동기와 결혼했을 땐 우리 형선이를 며느리로 못 들였다며 굉장히 아쉬워하기도 하셨죠. 그런 아저씨는 저희 아빠의 장례식 땐 세상이 무너진 듯 통곡을 하기도 하셨고요. 만배야, 이놈아, 세상에 나쁜 놈이 얼마나 많은데 왜 너 같은 놈이 이렇게 허무하게 간단 말이야? 등산도 다음 주에 나랑 같이 가자니까 이 나쁜 놈아. 나만 두고 왜 가냐? 왜 가? 그런 분이었기에 아저씨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와 저 그리고 오빠의 안부를 더 자주 묻곤 하셨습니다. 가끔 새언니와 저희 남편과도 함께 식사를 한 적도 있는 분이었으니 정말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사이였던 거죠. 그런 아저씨는 저희 가게가 망했을 때 제게 직접 자신의 병원의 일자리도 구해주신 겁니다. 보통 이런 병원은 용역업체를 부르는 곳이 많은데 아저씨는 절 직접 고용해 도움을 주셨던 거죠. 너랑 같이 일하게 되면 아저씨도 마음이 좀 든든할 것 같구나. 가까이에서 일하면 내가 널 잘 챙겨줄 수도 있고. 근데 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자리 하나 마련해 주마. 우리 병원에 마침 청소 인력도 필요한데 내가 월급도 잘 쳐주고 정직원을 받아줄 테니까 여기서 미아원 일 해보는 건 어떠냐. 다른 것도 좀 도와줄 일 생기면 도와주고. 아저씨는 이렇게 어떻게든 제게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노력하셨고 심지어 연봉도 넉넉하게 챙겨주셨어요. 이게 제가 생소했던 청소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죠.
그런 아저씨께 전 굳이 동서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진 않았었는데 딱 그날 아저씨는 동서의 못된 행동을 목격하셨던 겁니다. 대충 아저씨가 저희 아빠 친구분이었다는 걸 듣게 된 동선 입을 떡 벌리며 어쩔 줄을 몰라 했고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전 형님이 원장님이랑 그런 관계일 줄도 모르고. 몰랐으면 사람 막 대도 되고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라고요? 백 선생은 사람 대하는 방식이 그렇게 계산적인가 보죠? 여기서 일하는 분들, 의사든 간호사든 청소부든 모두가 똑같이 중요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사람 살린다는 의사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사람 금 매기고 함부로 대하면 쓰겠어요? 그럼 아예 나중에 환자도 가려서 받겠네요. 아니에요, 원장님.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사과를 나한테 합니까? 형선이한테 해야죠. 그리고 앞으로는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사람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백 선생한테 다른 사람 무시하고 막 대할 자격 없으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하길래 내가 믿고 고용했는데 백 선생 내 앞으로 지켜볼 겁니다. 알겠어요?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 형님, 죄송해요. 제가 아까 어머님이랑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괜히 화풀이하는 모양새가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저씨에게 크게 꾸지람을 맞은 동선은 못 이기는 척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들어보니까 동선 제게 화풀이를 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사과를 했다고 한들 저도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아저씨, 아니 병원장님이 아니었다면 동선 나한테 아예 사과할 생각도 없었겠지? 이 병원에서 의사 타이틀 앞세워서 갑질하고 뻐기고 다니는 분 아무도 없어. 그게 이 병원의 진정한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동선 내가 본 의사 중에서 가장 볼품없고 품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머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아무 이유 없이 화내고 그러실 분 아니거든? 아마 서방님 관련된 일이 아닐까 싶은데 이참에 내가 맏며느리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서방님한테 좀 똑바로 해. 결혼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에 충실할 줄도 알라고. 진정한 의사 자격도 아내 자격도 못하면 동선 대체 이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해낼 수 있겠어? 저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진 동서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동서가 먼저 시어머니와 일을 들먹이며 가족 일을 꺼냈으니 저도 이참에 시동생 일을 언급도 하면서요. 그렇게 제게 화풀이를 했던 동선 본전도 못 찾고 이미지만 구기고 말았죠. 그날 퇴근한 후 시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보니 시어머니는 분통을 터뜨리시더군요. 오늘 동진이가 어제부터 너무 아파서 회사도 못 갔다길래 내가 죽이랑 겸사겸사 반찬 좀 싸들고 걔네 집에 갔었다. 저번에 들어보니 당연히 집에 먹을 것도 없을 것 같길래. 근데 세상에 아주 집이 개판이더구나. 옷은 여기저기 다 널려 있고 배달시켜 먹은 일회용기는 정리도 안 돼 있고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만 몇 개가 남아 있더라고. 내가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 부하가 치밀어서 둘째 걔한테 전화했었다. 시어머니는 시동생이 아프던 말든 죽을 끓여주긴커녕 개판인 집은 신경도 안 썼던 동서에게 분노가 폭발하셨던 겁니다. 동선 아픈 시동생을 두고 전날엔 혼자 떡볶이를 배달시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 같았어도 바로 뚜껑이 열렸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전화해 정말 큰 난리를 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직후에 절 마주친 동선, 애먼 저에게 치졸한 화풀이를 했던 거고요. 제 일도 그렇고 시동생 일도 그렇고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 못된 여자다 싶었습니다. 그 뒤 동선 당연히 병원에서 아저씨의 눈총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제겐 그러지 못했지만 가만 보니 동선 간호사들과 같은 의사가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 정말 함부로 행동을 하더군요. 병원장인 아저씨의 눈만 피해서요. 이런 거 하나 똑바로 체크 못해요? 하긴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는 하고 있지. 한심하게. 아 됐어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뭘 바라겠어요? 와
진짜 말로만 듣던 개념 없는 의사가 저런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그러고 다녔으니 그 이야기가 아저씨 귀에 안 들어갔겠어요? 그 뒤로 아저씨는 동서에 대해 더 알아보셨는데 알고 보니 동선 이전의 병원들에서도 갑질을 하다 자주 이직을 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력이 있으면 뭐 합니까? 사람 기본 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아저씨는 결국 얼마 되지 않아 동설 내보내버리셨죠. 더 잘 알아보고 사람을 뽑았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다. 사람을 잘못 뽑아도 너무 잘못 뽑았어. 동서가 나갈 때 정말 누구 하나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수를 치며 꼴 좋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진짜 살다 살다 저런 무례한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요. 원장님이 열받아서 저 여자 뽑지 말라고 아는 병원장님들한테 소문 쫙 내셨대요. 아직 이직할 때도 못 정하고 나가는 거라는데 제발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동선 마지막에 괜히 제게 눈을 흘겼는데요. 제가 피하지 않고 뭘 보냐는 식으로 쳐다보자 콧방귀를 끼며 사라져버렸죠. 그 뒤 동선 계속 이직 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가 시동생에게 근데 이혼까지 당했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1년 3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거예요. 사실 두 사람은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였기에 이혼도 아니었지만요. 그렇게 시동생이 이혼하게 되니 시부모님은 속이 다 시원하다며 트름까지 꺽 하시더라고요. 아휴, 진짜 내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구나. 이젠 두 발 뻗고 잠도 잘 자겠어. 뭐 얼마 못 갈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런 애가 우리 집안 가족으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속이 답답했었다. 잘했어. 그 뒤 동선 서울이 아닌 어디 외곽의 작은 병원에 취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이야 뭐 잠시 가족이었던 사이에 더는 궁금한 일도 없었죠. 그렇게 지금은 시동생이 다시 혼자가 된 지도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시동생은 취미 생활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며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결혼에 실패하고 나니 지금 당장은 여자를 만날 생각도 들지 않는다며 한동안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런 시동생을 걱정하긴 하시지만 2년이 있으면 또 짝이 나타나겠지 하며 시동생이 그저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고 계시죠. 신우인 얼마 전엔 시동생에게 웃으며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작은 오빠는 앞으로 여자 만날 땐 나랑 세연이한테 검사부터 받아. 오빠는 믿지 말고. 아빨 일인 뒤 좀 힘들어하셨던 친정엄만 그래도 지금은 함께 살고 있는 오빠 세연이 그리고 우리 조카들 덕에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도 엄마가 쓸쓸해하지 않을까 걱정돼 저도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엄마를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하늘에서 아빠가 엄마를 조금이라도 덜 걱정하셨으면 하고 바라면서요. 한편 저와 남편은 빚을 거의 다 갚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빚을 다 갚은 날엔 아저씨 고급 식당을 예약해 저희 가족에게 파티를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아저씨께는 예나 지금이나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늘 감사하다고 말하던 제게 아저씨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고맙긴 이건 다 네 아빠가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보답일 뿐이다. 그 녀석 딸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건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지. 그러니 형선아, 언제든지 또 어려운 일 생기면 이 아저씨한테 다 말하렴. 난 너랑 네 오빠에게 언제나 너희들 아빠 대신일 테니까. 아빠의 선행은 아저씨의 인생을 더 빛나는 길로 이끌었고 그런 아저씨는 아빠의 자식인 제게 따뜻한 도움을 베풀어 주셨답니다. 이렇듯 선함은 더 큰 선함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 또한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잘 키우며 열심히 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난다면 꼭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고 싶습니다. 그런 선한 가치관이 돌아가신 아빠께서 제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하였는진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곁에 남은 이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많은 사람이 곁에 있진 않더라도 남은 이들의 마음 속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는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이 곁에 남았는가가 중요한 거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항상 선행을 베풀면서 이타적으로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기적으로 자신만 생각하며 남 알긴 우습게 하는 사람들의 곁은 황량하게 그지 없을 거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진짜 성공은 돈을 얼마나 벌고 좋은 직업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썼냐는 것임을 사연을 마무리하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쳐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